지난 시간에 했던 열 파트 내용에서요, 중등 내용도 있고 고등 내용도 있고 심화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이론에 대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했었는지도 같이 질문 몇 명은 받았었는데 못한 질문도 마무리하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 받고 선생님이랑 잠깐 테스트 본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제 역학이 끝나고 났으니까 전기 파트 들어가는데 오늘 할 전기 파트가 약간 헐이야, 헐. 이게 물투에서 내려온 부분이라서요. 내용이 좀 더 헐입니다. 이제 전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영상 보내줄 테니까 복습하고 다시 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이 파트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뭐냐면요. 이제 역학 중에서 마지막 역학인 열역학에 대해서 했어. 라고 하는 열이고요. 열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지만 물리에서는 열을 열량이라는 중학교 용어로도 쓸 수 있고 고등학교 용어는 열에너지야.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열이라는 건 열 에너지의 개념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열이 뭐니? 라고 하는 열의 정의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뭡니까?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를 부르는 명칭이야. 이게 열의 정의야.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체,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하는 건 열이 아니고 온도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러한 온도 체계는 섭씨 온도도 있고 화씨 온도도 있고 절대 온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계산은 절대 온도로 해. 절대 온도가 그 안에 있는 문자에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이 절대 온도가 정확하게 부피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온도라서요. 우리는 절대 온도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아.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표현하는 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을 표현을 온도를 표현했을 때 온도가 다른 물체를 접촉하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자, 열은 열 에너지가 큰 쪽에서 열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이 발생을 해. 자,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 열에너지라고 부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접촉되어 있는 쪽에서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이고 하나는 20도의 차가운 물이라면 반드시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에너지가 이동했을 때 총 이동한 열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 있더라. 그래서 두 물체가 몇 도에서 열평형이 되는지도 우린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열평형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자. 이때 열평형이 꼬맹아 40도에서 열평형이 됐어. 됐어? 네. 또는 60도에서 열평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네. 그러면 첫 번째 40도에서 열평형이 됐다고 쳐. 하나는 뜨거운 물, 하나는 차가운 물. 됐어? 열평형이 40도에서 됐어.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접촉시켰는데 열평형이 40도에서 됐대. 나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그동안 열평형이 된 온도를 계산했는데 거꾸로 생각해보자. 열평형이 된 온도를 줘. 근데 열평형이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은 온도가 무려 40도 내려갔어. 이래. 찬물은 온도가 몇 도 올라갔어? 20도 올라갔어. 이거야. 실제로요. 일반 아이들 수능 계열의 공부하고요. 영재나 과거 계열의 공부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은 걸 봐도 물어보는 방식의 차이야.
열평형된 온도가 몇 도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수능 계열이야. 근데 과거나 영재 계열은 열평형된 온도를 줘. 그래놓고 이렇게 열평형된 온도가 40도인데 이때 찬물과 더 뜨거운 물에 됐어? 특징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열평이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은 온도가 40도라 내려가야 되는데 찬물은 겨우 온도가 20도밖에 안 올라갔네?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뭔 차이가 있었다? 질량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됐어? 누가 더 질량이 컸을까요? 누가 더 질량이 컸을까요? 빨리 머리 돌려봐. 오히려 찬물이죠. 질량비가 몇 대 몇일까요? 질량비가 몇 대 몇일까요? 1대 2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아, 얘는 질량이 작아서 열을 많이 줘야 질량이 큰 애들이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둘 다 같은 물이라면, 비열이 같은 물질이라면 이 온도 변화 비율에 반비례하는 게 질량 비율이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질량이 n만큼 있으면 얘는 질량이 2n만큼 있어. 이런 얘기가 가능해. 됐어? 그럼 거꾸로 열평형 온도가 40도가 아니고 60도면 얘 온도 변화가 20도인데 얘 온도 변화는 40도잖아. 됐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는 질량이 크고 얘는 질량이 작다. 이렇게가 가능하단 말이야. 됐어?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 거꾸로. 같은 걸 물어보는데요.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 걔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늘 연습했던 열평형 온도 구하는 문제들은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걔를 묻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열평형 되는 온도를 주고로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질량을 물어본다든가 또는 질량이 얘는 같대. 얘도 100g이야. 얘도 100g이야. 질량 같아. 근데 A와 B가 다른 물질이야. 그럼 비열은 누가 커?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 훨씬 더 사고력을 많이 건드려주는 문제니까. 이 차이야. 그래서 영재고나 과고나 여러분들이 이과 상위권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들이 새로운 걸 묻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걸 묻더라도 물어보는 방식이 달라요. 포인트가 달라요. 되겠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구술 면접에서는 뭐 나왔냐면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X축이 시간이거든요. 같은 시간 1도 간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동하는 열량이 같을까 다를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 같니 다르니? 달라요. 처음에 1분이라는 간격 동안은요. 뜨거운 물인 80도의 물만 봐도 얘는 온도가 80도에서 여기까지 온도가 낮아질 정도로 열이 이동했단 말이야. 근데 열평형이 되기 직전을 보면 80도의 그 뜨거운 물이었던 아이가 온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온도가 요만큼밖에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열의 양은 같지 않다. 다르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을 결정하는 건 뭐냐? 두 물질 사이의 온도 차이다.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깊게 봐라. 그냥 나 이거 열평형 되는 온도 구할 수 있어. 이동한 열량 구할 수 있어. 그 정도로 끝내지 말고요. 거꾸로 뒤집었을 때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보시면 돼. 이걸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하는데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었어.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에는요. 전도라는 방법도 있고 대류라는 방법도 있고 복사라는 방법도 있어. 요번에 신서중학교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그 위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니까 따뜻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럼 모닥불 근처에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따뜻해 라고 느끼는 건 뭐 때문이니? 열 이동 방법 중에서 뭐 때문이니? 복사입니다. 됐어?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열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것도 찾아낼 수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을 받은 아이들은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됐어?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나 길이가 커지는 걸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할 거야. 그 열팽창을 봤을 때 기체의 열팽창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액체고 고체야.
그 중에서요, 고체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에는 뭐가 있었다고? 바이메탈이 있어. 그 바이메탈이 있는데 이 바이메탈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온도 조절 센서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바이메탈 이용한 것 중에 중학교 교과서에 뭐 나오냐면 화재 경보기가 나와. 그래서 화재 경보기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화재가 나서 반응을 하면 뜨거워지면 여기에 있는 아이가 전기 회로에 연결되어서 띵띵띵 울리게끔 되는 그런 구조야. 근데 평상시에는 이 회로가 연결되지 않게끔 이렇게 바이메탈로 되어 있어. 그랬다가 뜨거워지면 회로도가 연결이 돼서 얘가 울리는 구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울리려면 바이메탈이 이렇게 휘어져서 여기에 닿아야 돼. 이해하겠어? 되겠어? 그래야 전류가 흐르면서 이걸 울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A하고 B 중에서 누구의 열팽창이 더 큰 아이로 연결했어야 이게 화재 경보기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누구의 열팽창률이 커야 돼? A죠. 됐어? 왜? 얘가 이렇게 아래로 휘다 보면 사실은 똑같은 위치에서 늘어났을 때요. A가 이만큼 늘어날 동안 B는 요거밖에 안 늘어난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A의 열팽창률이 더 큰 금속을 집어넣는 게 맞아요. 라는 얘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열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 그걸 우리가 연력학으로 설명해. 그래서 연력학 법칙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연력학 제0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연력학 제0법칙은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A와 C의 온도가 같다라고 열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었어요. 열평형을 설명하는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이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롭다 느끼는 열에너지도 보존돼 라고 하는 열에너지 보존을 설명하고 있는 법칙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 속에 피스톤에 기체가 N개 들어있다고 치자. 내가 이렇게 가열을 하면 당연히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해 가. 그 이동해 간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이 기체한테 내가 준 열량이 얼마냐면 100줄만큼 줬다고 쳐. 중학교 때는 열량 계산을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로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열에너지 줄 단위로 계산해요. 그럼 이제 나 하나 물어볼게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는데 1킬로칼로리가 몇 줄이라고 했니? 몇 줄이라고 했니? 4,200줄. 됐어? 1칼로리는 몇 줄일까요? 4.2줄이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과학자 이름이 줄이야. 됐어? 네, 그래서 이거를 열의 일당량 이렇게 표현하더라.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열량을 줄 단위로 보여준다. 그래서 100줄의 열량을 가했다고 치자. 100줄의 열량을 가하면 그 열이라는 에너지도요 보존돼야 되니까 그 중에 일부인 기체들이 열을 받은 만큼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그래서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사실은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열을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는 변해라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60만큼의 에너지를 썼다고 치면 나머지 40만큼의 에너지는 그러면 없어졌어? 아니라고요. 그 40만큼의 에너지는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활발해진 아이가 피스톤 뚜껑에 부딪혀서 그래서 압력을 이만큼의 면적에 가열을 하면 그래서 너네 기억나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만큼이 힘주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 힘으로 피스톤 뚜껑을 밀고 가 S만큼 그래서 피스톤 뚜껑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랬다고요. 그래서 피스톤 뚜껑을 밀하는데 40 썼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열 에너지도 반드시 보존돼야 되고 그 열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또는 일하는데 에너지를 쓰더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에너지의 합한 총량은
반드시 출입한 열량과 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였죠. 이게 열역학 보존 법칙이고 그 중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 60만큼 늘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60만큼 줄 수도 있고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한 일도 플러스 40만큼 일을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0일 수도 있고 한 일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언제나 이 두 개의 양을 더한 만큼이 출입한 열의 양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시면 100만큼 열을 방출했네? 이거 두 개 더하시면 열의 출입이 없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그 중에서 플러스의 열일까 마이너스의 열일까 0일까? 그래서 이거 판단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플러스 열은요, 열을 외부로부터 흡수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는 기체가 오히려 열을 밖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출입한 열이 0이라는 얘기는 단열되어 있어 열의 출입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뜨거워지면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온도가 상승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온도가 상승했는지 하강했는지 어떻게 알아? 어차피 이 문제 풀 때 주는 그래프는 압력 부피 그래프라서 온도가 없어요. 그죠? 자, 이럴 때 온도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산기체 방정 시 PV는 nRT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항상 피스톤 속에 있는 입자의 개수 변하지 않고 상수값도 변하지 않으니까 PV 곱한 값은 T와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온도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자,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열량의 변화를 얘기한 사람이 카르노. 그래서 카르노 순환기간에 대한 얘기야. 여기 1, 2, 1, 2. 자, A의 온도는 우리가 대략 압력과 부피를 곱해보면 1에 해당되는 크기라면 B에 해당되는 온도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해보시면 2에 해당되는 크기로 A에서 B로 가면 온도가 플러스 1만큼 증가했어.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는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 게 맞아. 라는 얘기예요. 됐어. 근데 A에서 B로 갈 때 1 했게 안 했게? 이것도 어떻게 알아요? 내부 에너지의 증가는 온도로 보면 돼요. 온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그건 압력과 부피를 곱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보라 그랬어? 이거는 피스톤 뚜껑이 밀려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봐야 되니까 부피 변화로 보는 게 맞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피가 안 바뀌면 일을 안 한 거고요. 부피가 늘어나면 플러스의 1, 부피가 줄면 마이너스의 1이거든요. 근데 A에서 B로 갈 때 부피는 1이었다가 그대로 1이라서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일이 없네? 이렇게 판단. 되겠죠? 네. 라고 하는 열역학 제1법칙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 과정을 하셔야 된다. 계산 과정을. 됐어? 그래서 요것 때문에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열역학 법칙 중에서 두 번째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열은 항상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만 이동하죠. 거꾸로 가는 열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은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그 열이 이동하는 방향이 바로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는 거다. 그걸 멋진 말로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열은 이동했던 거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됐어? 그럼 항상 한쪽을 뜨겁게 만들면 그쪽과 가장 멀리 있는 쪽은 제일 차가운 쪽이야.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엔진이라는 열기관이야. 그게 지금의 엔진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한쪽을 뜨겁게 가열합니다. 가열하는 부분이 제일 뜨거우니까 고온부고요. 여기에서 가장 멀리 있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온부가 돼요. 가열을 하니까 여기의 온도는 T 원도가 되고요. 이때 가열한 열량 Q1이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열을 가하면 가장 차가운 쪽을 향해서 열은 저절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생기는데 그 열이 흐르는 것 중에 일부를 잡아다가 바퀴를 돌리는 일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바퀴를 돌리는 일하는데 내가 60 썼다고 치자. 그럼 밖으로 얼마 빠져나가게? 얼마 말해. 얼마 빠져나가 정상이야? 40이죠. 열에는 이거 좀 돼야 되니까. 됐어. 네, 이렇게 빠져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열 효율은요, 내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했어? 이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일은요, 내가 준 열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빼도 된다고요. 이걸 수학 시간에 배운 대로 계산하면 이 형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여러분들은 무방하다. 근데 열효율을 구할 때요, 이렇게 열량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까 하은이가 질문했었는데 T1, T2 이렇게 온도가 나오면 온도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1 T1분의 T2. 그래서 어떤 걸로 계산해도 열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 위쪽 걸로 계산한 게 실제 열 효율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래쪽 걸로 계산하면 최대 열 효율이 나온다. 이거는 바퀴를 돌릴 때 마찰 같은 거 없다는 가정하에, 외부의 손실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얼마까지 할 수 있어? 최대 열 효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한다. 되겠어? 이런 얘기로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10,000원어치 기름 사서 10,000원어치 자동차 바퀴 돌리면 되게 좋겠죠.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드는 게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열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서 연력학 제2법칙에 문제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는 건 만들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효율이 1인 I를 우리는 연구기관이라고 한다. 연구기관은 만들 수 없대요. 알겠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좋겠죠. 옛날에 과학자들은 연구기관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 분리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이라고 하는 거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그 다음에 제0법칙 다 아시고요. 고등학교 때는 제0법칙은 교과서에 실려있진 않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거 위주로 배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 에너지를 물체가 흡수하면 걔는 주로 뭐 할 때 써요? 라고 하면 아까 시연이가 물어봤었는데요. 실제로 열을 흡수를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네, 얼음 같은 거에 온도를 높일 때도 쓰고요. 상태 변화하는 때도 써요. 그래서 열은 어떤 물질이 열을 흡수하게 되면 그 열은 반드시 물체의 온도만을 상승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상태 변화만을 일어나는. 괜히 순수한 물질이라면 열은 온도를 높이는 데만 사용하거나 상태를 변화하는 데만 사용하죠. 한꺼번에 상태도 변화시키고 온도도 높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고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요, 얘는 상태가 변하고 있구나를 역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얼음을 가열하면 여기 고체 얼음입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꾸로 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의 변화가 없다는 건 여기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상태가 바뀌는 온도 그래프 그리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얼음을 가열할 때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중학교 1학년을 회상해 보십시오. 각각의 구간에서 상태 뭐가 존재해? 라고 하는 거를 막 물어보거든요, 채민아. 그래서 중1 때는 이거 하는 거예요. 고해, 그 다음 뭐니, 채민아? 액, 그 다음 뭐니? 액기, 그 다음 뭐니? 기. 그럼 채민아, 고체가 액체되는 상태 변화 뭐라 그러니? 안 돼. 응고는 어느 거야? 응고는 어느 거야? 고체가 액체되는 거. 뭐라 그러지? 우리 맨 처음에 일어날 때 이거 제일 골 때리기 어려웠죠. 은교야 뭐라 그러니? 고체가 액체되는 거. 융해. 그러면 융해가 다 일어날 때까지 필요한 열을 융해 열. 이거죠? 네. 채민아, 액체가 기체되는 거.
그렇지. 이거 기화. 그 기화가 다 일어날 때까지 필요한 열을 기화열 이렇게 얘기해. 이 중학교 2, 4학년 새끼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었지? 기억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거든요. 자, 물질마다요. 융해가 일어날 때 필요한 열의 양이 다르고 기화가 일어날 때 필요한 열의 양이 다르고요. 또 같은 물질이라도 그게 1g 있을 때와 10g 있을 때 필요한 열의 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동안 온도의 변화는 없지만 이때도 열을 흡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각각의 물질마다 상태가 바뀌는 동안 흡수한 열의 양은 사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하는 열을 내 눈에 보이지 않은 숨은 열이다. 또는 잠자고 있는 열이다. 잠열. 이렇게 표현해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응고열, 융해열, 기화열, 액화열, 승화열 이 새끼들이 다 숨은 열, 잠열이란 말이야. 그게 물질의 종류마다 양마다 다 다른 열들이 필요한데 사람들한테 얼음이 녹을 때 얼마만큼의 융해열이 필요해. 나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얼음도 1g짜리 얼음과 10g짜리 얼음이 녹을 때 필요한 열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열을 표현할 때는 무조건 그 물질 1g당 얼마의 열량이 필요한지 또는 1kg당 녹일 때 얼마의 열량이 필요한지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1kg이 아니고 2kg이면 2배 하면 돼요. 3kg이면 3배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잠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열을 주면 그거 가지고 상태 변화하는데 얼마의 열이 필요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1g 얼음을 녹일 때 80칼로리의 열이 필요하다면 10g을 녹이는 데는 800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네.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수분열이라는 잠열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럼 내가 가열을 할 때 얘는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얘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얘는 수증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기울기가 다 같을까 다 다른가? 이 기울기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기울기의 의미는 뭘까요? 얘는 0분에서 5분 동안 열을 가했더니 그 얼음의 온도가 영하 20도에서 0도까지 20도 올라갔어. 5분 동안 가열한 열로 얼음을 20도 높일 수 있어요. 이런 뜻이야. 자, 얘는요. 여기까지가 15분이었다고 치고 여기가 25분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 얼음의 온도가 얘가 0도였고요. 물이 끓기까지는 100도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얘는 10분 동안 가열한 열은 물의 온도를 100도 높여. 이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동안 미친 듯이 그렸던 상태 변화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요. 같은 물질이라도 얼음일 때 기울기와 물일 때 기울기와 수증기일 때 기울기 다 다르거든요.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 봤습니까? 이 기울기의 의미는 비열의 역수입니다.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하잖아요. 기울기 완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가 잘 바뀐다는 얘기니까 비열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이 작다는 얘기고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얼음일 때 비열, 물일 때 비열, 수증기일 때 비열 다 달라요. 이 기울기 다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비열이 아니고 비열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 되겠어? 이런 얘기들이 고등학교 때 나오는 추가 내용인데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지라고 하면서 시험에는 나오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책에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오셨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너네가 문제 풀어온 것 중에서요. 선생님이 잠깐은 질문 받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질문을 안 받아서 질문 받을게요.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요. 119번부터 127번까지 중에서 질문 있는 거 해볼래요? 특히 요번에 중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과 중학교 2학년 되는 친구들이 공통으로 이걸 배웁니다. 계절교과에서는 중학교 1학년도 내려갔고 현재 교과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중2 때 있으니까 이게 공통된 시험 범위일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두셔야 돼요. 질문 없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 가장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는 124번입니다.
그래서 124번, 126번 이거 풀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내신 관리가 됩니다. 넘어가죠. 자, 여기부터가 고등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몇몇 개의 문제들은 풀어봐 드렸었는데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128번부터 136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해주세요. 여기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2페이지, 63페이지에 보시면 137번부터 145번까지 질문해보세요. 됐어요? 중학교 내용에서 중요한 건 142번입니다. 보온병이 어떻게 단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단열을 은도금, 이중벽, 그 다음에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었을 때 전도, 대조, 복사를 누가 차단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야 중학교 2학년 내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에 있는 146번부터 152번까지 질문해보세요. 시험 다 된 거 맞아? 다 됐어? 질문 없어? 147번이요. 자, 147번 같은 경우가 오늘 선생님이 몇몇 친구들한테 질문 받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의 문제고요. 이 문제는 고등학교 문제인 것보다는 사실은 영재, 과고, 기출 문제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자, 얼음이 일정하게 열을 가해서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조사하였더니 오른쪽 그래프와 같았습니다. 열을 가하기 시작해서 20분이 되었을 때 됐어. 얼음이 물로 바뀌는데 몇 도에 물 되겠니? 라고 하는 온도를 찾아보래요. 자,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지금 선생님은 물리 올림피아드 대비하고 있거든요. 2월 달에 2월 22일 날 시험 봐서 지금 과거 대비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하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파트에서 가장 많이 푸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실제로요, 얼음이었는데요. 이 얼음에 그래서 초기의 온도는 몇 도인지 모르겠고요. 5분이 지나니까 얼음의 온도가 0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5분에서 15분까지 열을 10분 동안 가열한 열에 의해서 얼음이 다 녹았어요. 그리고 나서 20분이 됐을 때 이때 온도가 몇 도야? 라고 하는 게 이거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무런 힌트도 안 줘요. 얼음이 몇 g인지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얼음의 비율 같은 것도 주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딱 하나 주는 게 뭐냐면 유미의 열이 80칼로리/g이야. 숨은 열 딱 하나만 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 얼음이 녹을 때요. 그래서 사용한 수분열이 적은데 얼음이 1g인지 100g인지도 안 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건 1g이든 100g이든 같은 비율로 바뀌기 때문에 온도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단순하게 이때 얼음이 1g 있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쉽죠. 가장 간단하죠. 그러면 얼음이 1g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은 얼마냐면 80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데 그 80칼로리의 열량을 보시는 것처럼 10분 동안 가열하니까 그 열을 받았어. 이 뜻이야. 그러면 실제로 10분 동안 가열하는 동안 얘는 80칼로리의 열량이 나오는 열원장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1분 동안 8칼로리의 열을 계속 주고 있어. 이 뜻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얼음이 다 녹고 나서요. 요 구간에서는 열을 5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열을 받았다는 얘기는 40칼로리의 열이 공급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러면 40칼로리의 열량으로 물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니? 이거 묻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Q는 CM 델타 T에서 받은 열은 40이고요. 물이니까 비열은 1이고요. 질량은 얼음이 1g이니까 녹아도 물의 질량 1입니다. 그랬을 때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 수 있니? 정확하게 40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 온도는 40도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의 열량을 줬니? 라고 하는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수문열로 끄집어 오는 이 과정이 대단히 어렵다. 안 해보면 힘들다.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니? 자, 이렇게 되면 10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됐어. 다른 개별적인 질문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열 파트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이 잠깐만 테스트를 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배웠던 것보다는 난이도를 살짝 높였어요. 심화 과정하는 친구들이 보는 테스트 문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실 수 있는지를 보려고요. 옆에 뒤에 다 주세요. 문제는 20문제라 20분 뒤입니다. 20분 안에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가 아마 그림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빼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인가 뭔가가 하나 그림이 없어요.
바람이 뭐냐면요. 산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 그 바람이 되게 뜨거워요. 건조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 모자란 사람 손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가 그림이 없어서 생략. 전체 19개 시험 봤습니다. 자, 1번은요. 한일은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 변화. 그래서 압력, 부피, 곱의 변화량만큼이 한일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역은 내부 에너지. 니은은 1. 순서 바뀌면 안 되고요. 3번은 3000. 4번은 8400. 거기 가로에 곱하기 10의 5승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놓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5번은요. 12600. 6번은 가. 7번은 가나. 8번은 기역, 니은, 디귿. 9번에 3. 10번도 3. 11번은 안 해요. 12번에 가. 13번에 2. 14번 5. 15번도 5. 16번 1. 17번 순서대로 X 동글 동글. 20번 0.4. 네. 또는 곱하기 100 했으면 40%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진 개수를 한번 셀까요? 자, 시원아 마진 개수. 틀린 거 보고 계세요. 은교. 승우. 고참. 승우 가야지. 지우. 채민. 예지. 아은. 요 정도. 네. 성적이 다 되게 비슷비슷하네요. 자, 틀린 거 잠깐만 2분 동안 보고요. 선생님이 질문 받을게요.
자, 첫 번째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야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까? 뛸게요. 그냥 이거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내가 뭘 생각을 못했지? 이거 봐. 이거 점수 하나도 그냥 그 의미 없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 못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려고 되는 거니까.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해봐. 8번 해볼까요? 그린 가나에서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물리량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이거요 한참 수능에서 열파트 시험 많이 나왔을 때 유행했던 문제 스타일이에요. 앞 페이지에 있는 그림 좀 보시면요. 사실은 맨 처음에 초기 조건은 똑같습니다. 초기 조건은 똑같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종류와 개수 똑같고요. 온도, 압력 다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이 열을 가하는 겁니다. 가도 가하고 똑같은 양의 열을 가하고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요. 가에서는 피스톤 뚜껑이 못 움직이게 여기를 이렇게 고정장치로 묶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피스톤 뚜껑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Q는 외부에서 받은 열량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일하는 건데 됐어.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뜨겁게 가열해도 피스톤 뚜껑을 못 밀고 나가니까 한 일이 반드시 없어요. 이게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100만큼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를 100 증가하는데 다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열나 뜨거워져. 이 상태야. 됐어? 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고정장치가 없으니까 뜨거워지면 피스톤 뚜껑이 이렇게 밀려 나와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일하는 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40만큼 일했다고 쳐봐. 똑같이 100이라는 열을 가했는데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뜨겁게 가열하는 데 사용하는 건 60이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내가 똑같은 양의 열을 가하더라도 얘는 일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온도 높이는 데 쓸 수 있는 열의 양이 가보다 적다. 그래서 얘는 10도에서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갔다면 얘는 10도에서 온도가 16도까지밖에 못 올라가. 왜? 나머지 4도만큼은 일하는 데 열을 썼기 때문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네. 그러면서 보셔야 되는 거. 호뱅아, 피스톤 뚜껑이 올라가 여기 멈췄어. 자,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피스톤 뚜껑은 됐니? 여기에 멈춰 있어? 왜 더 안 올라가? 이제 올라가다가 멈췄다고 시작. 자, 그래서 멈춰 있어. 자, 멈췄다는 얘기는 뭘까? 그거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기압과 안에서 가열된 기체가 미는 압력의 크기가 뭐였기 때문이야? 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근데 얘는 뜨거워지니까 압력은 커졌어. 충분히 밀 수 있어. 근데 고정장치 때문에 못 미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밖의 기압이 1기압이라도 안에 있는 기압은 1기압보다 훨씬 커. 2기압, 3기압 이렇게 됐는데도 못 밀고 나가는 거야. 고정장치 때문에. 됐어? 근데 얘는 밀고 나가면서 항상 밖에 있는 기압 1기압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되겠어? 이런 문제들이 달라.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여기서 가에서가 나보다 큰 값을 갖는 거 찾아보세요.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기억 보시면 피스톤 속에 있는 기체의 압력은요 반드시 가쪽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자, 니은 기체의 온도도 가가 클 수밖에 없고요. 기체의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가가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기체가 피스톤이 한 일은 나가 크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되게 괜찮은 문제예요. 수능에서 되게 핫하게 봐요. 자, 그 다음에 12번부터 15번까지 중에서 질문 받을게요. 13번이요. 14번이요. 그래서 13번, 14번인데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계열의 문제고 14번은 여러분들 특목고 입시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같은 유형이라도 물어보는 곳이 좀 다르죠. 자, 1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실린더의 한쪽 끝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여러 장치에 접촉해서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더니 자, 밑줄 쳐. 기체의 온도를 일단 유지해. 일정해졌어. 자, 밖에 열원 장치가 20도면 이미 여기에 있는 기체는 20도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 됐어? 네. 그러면 여기서 계속 20도에 돼서 네, 열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기체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아?
저 받은 열은 뭐 할 거야?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가는 일하는데 다 써야 되는 거야. 됐어.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기체의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근데도 열을 가해. 됐어. 그러면 가해준 열은 일하는 데 쓰여. 그만큼의 열을 흡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볼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기억.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증가하니? 아니요.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 일정해. 그래서 운동 속도 바뀌지 않아. 니은. 기체의 온도 상승하니? 아니. 기체 온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랬잖아. 자, 디귿.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같을 수밖에 없어. 응변해? 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요. 탄산음료 병을 처음 열 때 수증기가 응결해서 뽀얗게 김이 밖으로 콜라병 땅 타면 김이 뽀얀 김이 밖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꼬맹아, 너네 이 김은 무슨 상태야? 가습기 켜놔도 가습기에서 막 김이 나오잖아. 그 김은 무슨 상태니? 주전자에서 물이 끓어도 김이 나오잖아. 그 김은 무슨 상태니? 액체야, 기체야? 액체입니다.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증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수증기가 물방울이 된 안개 낀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액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순간 기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몇 가지?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원인 몇 가지가 있다. 상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이 새끼들이 중학교 1학년 다 나와가지고 상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됐어? 얼음을 녹여서 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온도를 변화시키면 되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열과 압력 새끼들아. 압력. 됐어? 그래서 너네 스케이트를 막 타는 아이스링크에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곳만 더 빨리 녹아. 안 타는 가운데는 잘 안 녹아. 이유가 뭐야? 타고 있는 곳은 압력을 가하니까 잘 녹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잖아.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열과 압력이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 중에서 14번은 압력에 따른 상태 변화를 주로 얘기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와 같은 현상이요. 자, 이와 같은 현상에 적용된 열역학 과정이 다른 예를 설명한 것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이다 병에 뚜껑을 덮어버리면 뚜껑을 이렇게 덮을 때는 뚜껑에 누르는 압력 때문에 여기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압력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기체를 많이 녹일 수 있는 방법, 멋진 말, 용해도를 높이는 방법은 압력을 크게 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물속에 많이 녹아 있어. 이런 얘기야. 그랬다가 내가 뚜껑을 따는 순간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기체가 안 녹고 밖으로 빠져나와. 알겠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시면, 자, 이러한 과정에서 열역학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거를 열역학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내가 뚜껑을 딱 하고 따도 사실은 얘한테 열을 가하진 않습니다. 출입한 열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된 상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열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서 처음보다 압력을 뭐 하는 거야? 낮추는 겁니다. 됐어? 압력을 낮추는 겁니다. 맨 처음에 뚜껑에 눌렀을 때 2기압이라면 뚜껑을 따니까 1기압이 됐어.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압력을 낮추는 겁니다. 그 압력을 낮추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들 실제로 바뀌는 건 뭡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압력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가 뭐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오일샤를 법칙에서. 압력은 낮아졌는데 부피는 커지네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커지는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 밑에 있는 양만큼은 2란 거야. 자, 한일의 양을 20이라고 줬어. 근데 열의 출입이 없어야 되니까 반드시 기체의 온도는 낮아져야 돼. 그래서 차가워져. 이런 얘기들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요. 얘는 압력과 부피 변화를 설명한 건데 압력밥솥을 사용하면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밥을 하면 밥이 익는 시간이 더 빨라져. 자, 압력밥솥은 꼬맹아 압력을 높이는 거지. 압력을 높여서 뭐 하는 거야? 끓는 점을 높이는 거. 그래서 끓는 점을 높이는 거죠. 부피를 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됐냐? 네. 그래서 얘와 다른 형태야. 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부피 변하는 걸 찾아야지. 압력 때문에 끓는 점 바뀌는 거 찾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야. 태양열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돼서 공기가 상승하며 꼬맹아 공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를 누르는 압력은 커질까 작아질까? 공기 입자를 누르는 압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기압이 작아져요. 그러면 기압이 작아지면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는 눌리는 힘이 작으니까 수증기의 부피가 이렇게 커집니다. 됐어? 그래서 수증기가 차가워져? 차가워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뀝니다. 알겠어?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수증기가 점점 압력이 작아져서 부피가 커지면서 이래 그만큼 온도가 낮아져 차가워져.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점점 차가워지니까 수증기가 물방울에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네요. 니은 맞고요. 자, 고건조한 높새바람이 분다. 높새바람은요. 얘는 이제 올라갈 때고요. 거꾸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 내려오면 거꾸로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는 줄어들어.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산을 내려올 때는 거꾸로요. 압력이 커지고 부피는 감소해요. 그러면은 이를 작은 거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거꾸로 산을 타고 내려오는 공기들은 뜨거워져요. 이걸 높새바람이 불어요. 높새 현상이 생겨요. 이거죠. 이것도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니은 120 맞아 라고 하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위에 있는 14번의 과정을 그래프로 그린 거 맞는 거 찾아라가 15번이죠. 15번 그림 5번. 선생님이 그린 이런 그림이 그 15번에서는 5번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 질문해봐. 16번. 돼요. 자, 그림은 고열원에서 2500줄의 열을 흡수하고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쳐서 외부에 천에 일을 하는 이상적인 열기관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2500을 줬는데 1000만큼 일하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1500일 거야. 자, 한 번 순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열기관 내부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한 바퀴 순환하는 과정 기억나지? 한 바퀴 순환 A에서 B, C, D를 지나 다시 A로 오는 과정이 한 바퀴 순환하는 과정이야. 그랬을 때 온도는 다시 일정해져. 그치? 처음 온도랑 같아져. 그러니까 이때 내부 에너지는 변화 없어요. 맞는 거잖아요. 자, 니은. 이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과 저열원에서 방출한 열량이 같겠니? 라고 하는데 아니죠. 들어가는 건 2500이고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2란 걸 빼야 되니까 1500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야? 2500 줬는데 그 중에서 1000만큼만 열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열 효율은 얼마 나오니까 0.4가 나오죠. 되겠습니까? 0.6이 아니고 0.4로 고치는 게 맞네요. 이렇게 가자. 되겠어? 또 다른 질문? 됐냐? 네. 자, 그러면 10분만 끊었다가 오늘부터 전기 파트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